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출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후의 전투에서 사선 전투 대형의 원조가 되었으며 고대 그리스의 패권이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레우크트라 전투의 경과와 의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레우크트라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그리스의 세력 판도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아테네는 기원전 492년에서 기원전 479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델로스 동맹을 발판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한 바 있었지요. 이에 만족을 못한 아테네가 서부 지중해로 진출하려 하자 스파르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431년부터 28년간에 걸친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펠레폰네소스 동맹이 아테네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을 붕괴시키고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복한 아테네는 도시가 철저히 붕괴되어 이후 다시는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지요. 이렇게 몰락한 아테네를 대신하여 스파르타가 기원전 379년 그리스와 에게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영광도 잠깐이었지요. 불과 8년 뒤인 기원전 371년 그동안 은밀히 세력을 키워온 테베가 그리스의 주도권을 놓고 스파르타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때 테베의 지휘관은 명장 에파미논다스였습니다. 사실 테베가 빠른 시간 안에 국력과 군사력을 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정치가이자 군사 지도자였던 에파미논다스의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스파르타는 여전히 강국이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르타와의 몇몇 전투에서 패하여 사기가 저하된 테베의 전사 6,000명을 이끌고 스파르타와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스파르타는 사기 충천한 11,000명의 전사를 거느리고 테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력 규모나 전투력과 사기 측면에서 스파르타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벌어진 전투가 고대 그리스의 패권이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넘어가는 레우크트라 전투였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의 일반적인 전투 대형은 사각형 모양의 방진이었으며 방진의 충격력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단순한 전술뿐이었습니다. 방진과 방진이 맞부딪히면서 방진의 전열에선 병사들이 쓰러지거나 공포감에 방패를 놓고 도망치기 시작하면 방진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기였지요. 따라서 방진에선 병사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용감성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으며 기습이나 포위 공격, 기만 전술, 대형 변화 등의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군은 이 전투에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여러 개의 방진을 일선의 횡대로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정예부대를 우익에 배치하였으며 소수의 기병과 경보병으로 양측면을 엄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이렇게 판단하였지요. 테베군의 병력은 스파르타군 병력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므로 스파르타군과 대칭되게 정렬하자면 방진 대형의 오와 열은 스파르타군보다 반 정도로 엷어질 것이다. 따라서 테베군은 오와 열이 더 두터운 스파르타군 방진의 충격력에 의해 쉽게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스파르타의 기대였을 뿐 스파르타를 상대하는 에파미논다스는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적용한 기동 방식이 스파르타군과 대적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인지 아니면 미리 구상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대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철학자였던 아테네의 크세노폰이 저술한 아나바시스와 시로페디아 등의 저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합니다. 에파미논다스가 크세노폰이 주장하던 기동과 집중, 그리고 병력 절약 등의 원칙을 이 전투에 충실히 적용했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에파미논다스는 테베군의 좌익에 위치한 방진의 중심을 오히려 48명으로 두텁게 함으로써 방진의 전체 병력을 4배로 증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좌익의 선두에 서서 이 강력해진 방진을 직접 지휘하여 스파르타군의 정예병력인 우익과 대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좌익을 강화함으로써 약화된 중앙과 우익은 좌익보다 조금 후방에 위치하여
스파르타군의 우익이 격파될 때까지 본격적인 교전을 회피하면서 서서히 전진하라고 지시하였지요. 이러한 대형이 소위 말하는 사선 대형으로서 전쟁 역사상 최초로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의 작전 구상은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중앙과 우익에 사선 대형으로 얇게 배치되어 있던 에파미논다스의 테베군은 스파르타군이 우익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강화된 테베군 좌익은 강력한 공격으로 스파르타군의 우익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르타군의 우익을 붕괴시킨 테베군의 좌익을 스파르타군의 중앙과 우익 쪽으로 선회해 기동시켰으며, 이때 테베군의 중앙과 좌익 역시 공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스파르타군을 포위하여 혼란에 빠진 스파르타군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전술의 중심에서 테베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유명한 테베의 신성대 300명의 전사였다고 합니다. 후일담이지만 동성연인 150상으로 편성된 이 부대는 막강한 전투력으로 유명했으나 이후 마케도니아와의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에게 전멸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테베군의 이 승리는 사기가 저하된 열세한 병력을 지휘하여 승리를 거둔 에파미논다스의 지휘 통솔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열세한 병력이었지만 중앙과 우익에서 절약하여 마련한 정예 병력을 좌익에 집중하여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를 달성한 그의 전술 지휘 역량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선대형 전술은 이후 많은 군사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전략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니발 등 여러 군사 지도자들에 의해서 응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파르타가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패하면서 마침내 그리스의 주도권은 테베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테베 역시 기원전 362년 스파르타와 그 동맹군을 상대로 한 만티네아 전투에서 에파미논다스가 사망한 이후 급격히 쇠퇴하여 기원전 331년 그리스의 패권을 새로운 강자 마케도니아 왕국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왕국은 로마가 본격적으로 지중해의 강자로 부상하기 전인 기원전 300년까지 그리스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테베의 군사 지도자이자 정치가로서 테베의 번영을 이끌었으며, 군사적으로는 스파르타를 제압하고 패권을 잡았을 뿐 아니라 전쟁사적으로는 사선대형을 창시해 이후의 전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에파미논다스의 레우크트라 전투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